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경매 첫걸음, 물건별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5-1과 5-2로 파트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5-1, 다음 강의는 5-2, 다음 강의 때는 게스트하우스나 뭐 펜션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강의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빌라, 두 번째 다가구, 세 번째 다중주택, 네 번째 단독주택, 그 다음 점포 겸용 단독주택, 그 다음에 6번 전원주택, 7번 상가, 이런 순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를 말씀드리자면은, 구매를 하실 때, 저층부를 매입을 하실 때 동파 예방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겨울철에 온수관이 좀 보통 잘 동파가 될 수 있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에 부실 시공을 하면은 이걸 그 시공업체, 예전에 시공했던 업체한테 다시 AS 해달라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구매를 하실 때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아라고 적었는데, 대지 지분 뭐 전용 면적은 당연히 클수록 좋고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거 나중에 재개발할 때 상당히 큰 이점이잖아요. 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은 좀 못 사는 동네, 재건축은 잘 사는 동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다가 기반시설도 해놓고 뭐 공공시설도 해놓고 이런 걸 감안해서 뭐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다른 걸 더 지어도 되고, 재건축은 뭐 강남 재건축이라 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용적률 기준 하에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더 층수를 높이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줘서 재건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근생 빌라인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주택 용도인지 아니면 근생으로 허가받고 빌라로 사용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주택 용도가 아닌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주택으로 쓰고 있다, 빌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을 물어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계속 뭐 철거를 할 때까지, 뭐 변경을 할 때까지 계속 무는 거예요. 그 다음 다가구 주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것도 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해서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서, 이거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에요. 뭐 총 뭐 2계층에 각 층에 2개 호실이 있다. 그럼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있잖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은 뭐 김개똥이 이 101호, 2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전부 다 김개똥이 주인이고요. 대신 세입자가 4명이겠죠? 세만 받는 거예요. 대신 다 세대 주택은 101호, 뭐 101호를 뭐 김말순, 102호를 뭐 김점순,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된 게 총 4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4명이라는 거죠. 용도 변경을 할 때 구분 등기를 하려면 다세대 주택 용도를 변경하잖아요. 그때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건축물 관리 대장의 기재 사항으로 다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변경하면 또 힘드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 변경하셔야 되는 거고, 근린상가를 리모델링 할 때 보통 뭐 1, 2층은 카페를 하시고 그 위층은 원룸을 임대를 주시고, 근생시설은 규제가 적어요. 주택보다는. 그 다음 구분 등기한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건물 등기부 등본을 갖춰서 구청이랑 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수리는 일반적으로 한 5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정도. 뭐 싱크대 욕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생시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위반 건축물인지는 세움터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세움터 아니면은 민원에서 예,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인터넷 뭐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세움터를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다중주택 공동 취사장과 샤워장 독립주거 독립주거라는 건 자기가 자는 데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이랑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거고 건축 연면적은 100평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네, 주차장 뭐 기준은 이렇고요. 제가 또 서울 교육은 제가 한 서울에 교육 있는 데라고도 유명하다 뭐 머니쇼 해서 웬만한 데는 다 따라다니거든요. 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들어보면은 한 2047년에는 1, 2인 가구가 한 70% 정도가 된대요. 왜 지금 뭐 뉴스 항상 들어보면은 항상 그럴 것 같고 외국도 점점 1, 2인 가구로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미래 주거 해외 사례 요거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보니까 미국의 미래 주거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에는 올드워크가 있고 중국에는 샤오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영국의 올드워크는 3평 정도는 개인 방인데 나머지는 공용 구간. 예, 뭐 호텔 서비스 있어가지고 뭐 조식 주던가 했고 뭐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해서 예, 이런 거 다 뭐 제공을 해주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샤오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공동의 오피스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당연히 호텔 서비스도 있고 또 웃긴 게 샤오미 아파트는 자기가 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돈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또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중주택 이런 요건으로 해서 주거는 자기만의 주거, 예, 공동 취사장이나 샤워장 이런 게 같이 쓰는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호텔 서비스 받고 이런 게 주택 형태가 점점 변해가지 않을까, 예,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지자체별로 법규를 파악하셔야 돼요. 충수, 뭐 가구수, 주차장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조례를 찾아보셔야 되고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는데 북측도로 낀 땅을 매입하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기껏 땅을 뭐 사서 매입을 했는데 이거 제가 건축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건축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을 왜 못하냐? 이게 일조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햇볕을 볼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잖아요. 이게 북측도로 낀 땅을 매입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북측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높이 9m 이하면은 북측 건물로부터 1.5m, 그다음에 9m 이상이면은 높이 건물을 높이의 2분의 1 북쪽 건물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 건물 그 높이의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제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도로 낀 땅을 매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건축을 하실 때 평판 좋은 건축자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공사 항목별로 꼼꼼히 계약하셔야 돼요.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한데 나중에 건축하시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직접 뭐 집을 지으셨는데 뭐 그렇게 안 힘들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주위에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10년은 늘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엄청 힘들다고. 그러니까 건축하실 때 계약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류로는 뭐 블록형 단독주택이 있고 땅콩 주택이 있는데 블록형 단독주택은 뭐 3,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거고 뭐 타운하우스 뭐 이런 게 있겠죠. 땅콩 주택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쇼라고 해서 강호동 이영규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동탄 지구를 한번 돈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거기 보니까 땅콩 주택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의 필지에 마음 맞는 두 사람이 집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두 개 같은 집을 지어서 따로 주거 공간은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용지 내 근생시설 그 비율 연면적이 40%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상가는 보통 1층이나 지하 1층에 들어오겠죠. 건축비는 한 평당 350에서 450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토지 대금 외에 건축비는 한 5억에서 7억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대신 건축 전에 그러니까 총 비용 이게 뭐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점포금용 단독주택이 다 사람들이 뭐 빌딩 하나 갖고 싶다. 자기가 뭐 1층에는 상가 세주고 자기가 꼭대기층에서 관리하겠다. 뭐 그런 것 중에 그런 로망 중에 하나죠. 대신 뭐 수익성이나 분양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이게 뭐 양도할 때 세금 줄어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거 약간 팁 좀 드리자면은 주택 면적이 그러니까 주택으로 올라가려는 계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계단 면적도 주택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필요하시면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장 용지 땅이 있는데 연면적의 30%까지는 상가 등 근생시설과 오피스텔이 가능하고요. 미분양 주차장 용지는 예전 가격 그대로의 수의계약, 모집 공고는 LH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원주택이 있는데 강변 지역 이게 좋기는 한데 뷰가 좋죠. 근데 기존 마을 주변에다가 건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존 마을이 있다는 거는 범람을 좀 맞이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뷰가 좋더라도 건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잘 나가는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8천인데 이게 대지 구입비, 뭐 건주택,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총 개발 비용이 한 요 정도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시군구청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마음에 들다고 해서 이걸 다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이트 내가 무조건 마음에 든다. 뷰가 너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설계 사무실에 가서 일단 이 사이트에 내가 땅을 매입을 하고 여기를 건축을 하고 싶다. 가능하냐?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입을 하시고 건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축은 비축, 농가주택 매입 후 수리, 도심의 농가 전문 정보 업체 방문해가지고 농가주택 매물 정보 구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신축을 비추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축을 하면은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민들 반대하면은 주민 그 민원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요. 거기 지자체에서. 근데 민원 해결하려면은 거기 뭐 계속 그게 주민이 아닌데 새로 들어가면 민원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보면은 뭐 무턱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발전기금이라 해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몇 천만 원 내고 쓸데없는 돈이죠. 몇 천만 원 내고 필요 이상의 돈인데 내고 전원주택을 겨우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제 지인이 착하신 분인데 좀 많이 애로사항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돼 보였는데 그래서 민원은 겨우 해결을 했는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은 인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농가주택 기존 거를 매입을 하시면 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대수선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면은 얼마든지 새 집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2강 때 말씀드렸던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가의 구매 낙찰을 받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전원주택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상가는 퇴근길의 오른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목, 걷는 방향 오른쪽. 이게 보통 퇴근길이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은 오른편 쪽으로 많이 구매를 많이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출근길은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구매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걸 아시고 상가를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도시 전체 면적 중에 상업용지 비율이 3% 넘으면은 장기 공실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한 다음에 한 5년이나 7년이 지나야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 중에서 보니까 분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지금은 안 하는데 택지 개발 분양 같은 거 하면은 한 3번은 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으면은 한 번 망하면은 사람이 한 8억에 팔고 나오겠죠.
그럼 8억에 사고 들어온 사람이 한 또 6억에 망해서 나가고, 한 6억에 들어온 사람이 한 4억에 대해서 4억 돼야지 그 비용이 맞으니까 월세를 충분 그 가격에 들어온 사람이 월세를 비율이 맞으니까 한 3번은 망해야 된대요. 뭐 100%는 아니죠. 근데 한 99%는 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받으실 때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권리금이 높은 상가가 좋겠죠. 역세권, 관공서, 산업단지 인근 상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금이 있다는 거는 일단 뭐 보증이 된다는 의미니까. 그 다음 1층은 커피숍, 약국, 편의점 이렇게 뭐 브랜드 커피숍 있잖아요. 예, 뭐 커피 이거 광고인가? 예, 스타 땡땡 해서 뭐 그런 거 들어오면은 예, 땡큐죠. 그다음에 2, 3층은 세탁소, 병원, 체육관, 중국집, 4층 이상은 독서실, 고시원. 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예,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와 비슷한 규모의 주변 상가 임대 가격을 조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상가를 제가 분양받거나 뭐 사거나 했을 때 이게 다 뭐 상가를 사는 게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위 임대 가격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좋다고 해가지고 뭐 예뻐 보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싼 가격에 받으시면은 예, 쪽박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와 공실료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위조 임대차 계약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 이까지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가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상가 다음에 걸린 상가, 뭐 테마 상가 해서 다음 내용 두 번째 상가에 대해 가지고 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